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배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 제외함. 12.3 불법 계엄 선포를 기획하고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MBC를 포함한 JTBC, KBS 등 일부 언론은 배제했는데요. 배제 이유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 내란범이라고 확정의 표현에 정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암약해 있는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국효에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그날 밤 똑똑히 봤습니다. 가짜뉴스를 빙자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았음에도 내란죄 피의자 김용현은 구속 상태에서도 일반 국민을 향한 계엄이 아니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MBC의 취재 배제에 대해서는 궤변을 듣고 전하는 내란죄 피의자의 입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스스로 극우 유튜버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MBC는 공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끈질긴 자세로 진실에 접근하겠습니다. 또 사실 여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주관적인 편견과 감상, 추정, 단정을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의 인터뷰,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26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홍보관을 열고 예비 임차인 모집에 나선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가입한 시민들이 모집 광고와 다른 상황이라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광양읍 덕내리에 있는 쌍용 더퍼스트 덕내 2지구 시행사 측은 지난 20일부터 광양읍에 홍보관을 열고 예비 임차인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덕내 민간 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 예비 임차인 모집 공고에는 광주의 한 건설사가 시행사로 나서서 덕내리 일원에 84제곱미터 주택 791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요. 네. 이번 모집에는 지난 24일까지 200여 세대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10년 무상임대 후 분양이라는 광고를 보고 가입한 시민들이 예비 임차인 신분으로 가입된 점을 알고 환불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도 보니까 지역 부동산 카페에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이 됐다. 그런 글과 임차인 모집이 불법이다. 피해자를 자신이 피해자다고 주장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비 임차인 모집이라는 것이 뭐고 또 이게 원래 불법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은 즉 임차인을 모집하는 게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브랜드 아파트에서 임대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과 달랐다. 그런 반응인데요. 예. 광고와 모집 공고가 달라 예비 임차인인 점을 몰랐던 데다 주택조합원이 아닌 투자자로 가입이 되는 점, 또 임차인 모집 승인 없이 임차인 모집이 불법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불안함을 토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또 경기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례로 투자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점도 환불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는 주택조합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민간 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아파트 부지 중 93%는 사용 승인 등의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 계획까지 승인이 됐고 네. 기금은 무궁화 신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위원회 측과 쌍용건설이 시공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 50%를 모집할 경우에 쌍용 측이 시공에 참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MOU는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임차인 모집 공고 승인을 얻지 않고 임차인을 모집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거든요. 예. 더욱이 그 주택조합도 아닌데다가 예비 임차인 모집으로 공고를 내면서 임대주택법 적용을 놓고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해석입니다. 즉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입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관련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광양시 입장에서도 그 행정 조치를 내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원래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의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최초 사업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발기인을 먼저 모집을 하고 네. 이후 토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한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 발기인 모집에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고요. 네. 이번 광양 덕내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93%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조합원 모집 신고 이전에 예비 임차인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예. 이는 그 부동산 요즘에 그 경기 불황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그 PF 부실 문제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토지 매입이랄지 이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양시 담당 부서는 주택조합이 아닌 창립준비위원회에 가입되면서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을 하고 가입을 해달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포스코가 노동조합과 6개월에 걸친 임금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라는 소식이군요. 네, 포스코의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찬성 69.33%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노사는 지난 17일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경영 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또 노사 화합 격려금 각각 300만 원 지급, 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 상향, 출산 장려금 인상, 또 명절 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또 문화행사비 12억 원, 노조원 1인당 100만 원에 상당하는 노사 상생기금 8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예. 아무튼 노조는 노사 상생기금에 추가로 기금을 출연한 뒤 자율권을 갖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포스코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여수 검은 항로가 쾌속 여객선 취항 이후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들면서 섬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2번 왕복하는 쾌속 여객선 하메로가 최근 운항을 시작하면서 삼산면 검은도와 초도 주민들이 여수시 도심과 일일 생활권이 구축이 됐습니다. 예.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검은도를 찾는 관광객 수도 하메로가 운행을 한 그 8월, 9월 2달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0,000명이나 늘어났더라고요. 네. 188%나 늘어난 거거든요. 예. 이런 관광객 수 변화는 423명을 태우고 시속 80km의 속도로 항해가 가능한 쾌속 여객선인 하메로가 취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예. 이 하메로는 최신형 여객선으로 2시간 만에 여수 연안 여객터미널과 검은도로 오갈 수가 있고요. 기존 여객선에 비해서 승객 수송 능력이 80명 이상 증가한 데다가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예. 이번 하메로가 운항을 하면서 검은도 배편은 기존 정기 여객선인 웨스트 그린호까지 총 2개 선사에서 하루 3번 왕복 운항으로 늘었습니다. 요금을 보니까 섬 주민을 제외한 성인 기준 4만 원에서 4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예. 최근에 그 관광이나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따라서 5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동안 검은 항로 노선은 선박의 고장 등으로 잦은 결항이 있었는데 잘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항로는 적자 노선으로 그동안 선사가 자주 바뀌고 여객선 결항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 선박 노후와 정기 선박 검사 등 휴항과 결항이 반복될 때마다 삼산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원거리에 있는 고흥 녹동항까지 가서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이런 여객선이 운항을 하게 되면서 도서민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보다는 남을 위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더 빛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수 MBC와 국제 라이온즈 협회가 주관한 청소년 봉사상 수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개인 부문 대상은 한국 항만물류고등학교 김예린 학생인데요. 저희 라디오 전망대와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바쁜 학업 중에 또 어떤 봉사를 이어갔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청소년 봉사상 개인 부문 대상 수상자 김예린 학생 그리고 아버님까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린 학생 대상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도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동광양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성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청소년 봉사상 대상 받은 소감부터 우리 예린 학생 좀 들어볼까요? 저 먼저 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준 아빠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봉사활동인데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있을 봉사활동에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서두에 저희 라디오 전망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했던 김예린 학생과 같이 나와주신 우리 아버님께서는 지난해 청소년 봉사상으로 단체 대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이었나요? 제가 동광양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빵보드레라는 봉사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여러 좋은 활동들로 인해서 작년에 단체 대상을 수상해서 이곳에 동아리 학생들 데리고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는 그럼 학생들을 단체를 이끄셨던 교사로서 나오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 아빠의 그 딸이다라는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한 봉사팀이 받고 올해는 또 따님이 개인으로 받게 됐습니다. 김예린 학생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봉사로 이번에 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저희 집은 다른 집과 다르게 좀 특별하게 가족 봉사단이 결성되어 있는데 가족 내? 네. 저희 집 옆에 지적 장애인 봉사 시설인 광양매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행복결연 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가족에 장애인 삼촌 두 분이 추가가 돼가지고 가족이 결성이 돼 있어요. 오, 그러면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같이 살고 계시는 장애인 삼촌 두 분이 계시다고요? 네. 일단 지적장애인 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그 가족들이 없어갖고요. 네. 그쪽에서 혹시 결연 가족을 맺어줄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찾고 있었는데 네. 저한테까지도 연락이 와서 기쁨으로 참석해서 수영 삼촌을 먼저 행복 결연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었고요. 예.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명 더 해볼까 해갖고 또 동춘이 오빠, 이제 애들한테는 동춘 삼촌까지.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풍성한 가족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 가족 봉사단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하신 게 아마 처음에는 아빠가 먼저. 네. 아빠가 먼저 어떤 마음으로 왜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은 광양인데요. 네. 제가 이제 교편 생활을 완도에서 해서 너무나 오랜만에 광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예. 그때가 아마 주 5일째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역사회에 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좀 봉사활동을 나가니까 애들이 너무나 어렸었는데 조금 미안도 하고 와이프 눈치도 좀 보이고 차라리 가족 봉사단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나가면 저한테도 힘이 되고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랬던 것이 인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가족 봉사단 아래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따님이 처음 아빠랑 봉사하기 시작했던 기억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 완전 1, 저학년 2학년 때. 그때 어떤 봉사를 처음 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 아빠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같이 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네. 그 분들이랑 같이 만들고 그 시설에 이렇게 나눔도 하고.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그때부터 이 봉사 DNA를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아까 그 봉사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인 삼촌 오빠들을 또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밥도 먹고 지내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한다면서요. 네. 어떻게 지내는지 그 같이 생활하는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삼촌들이랑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밥 먹고 그 근처에 관광지에 놀러 가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삼촌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 같이 하면서 사소하게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촌들이랑 의사소통은 어려움이 없는 장애 수준이신가요? 어때요? 한 분은 말을 못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함께 보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의사소통이 좀 돼요. 눈빛만 봐도 이제 아는 거예요? 네. 얼마나 됐어요? 같이 지내신지는? 첫 번째 삼촌은 지금 한 이 프로그램 진행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오래됐어요. 뭐 네. 1, 2년이 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10년째 지금.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예. 그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절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고 또 생각날 때마다 이왕이면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갖다 보니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와. 따님 혼자세요? 자녀분은? 아니, 저 언니랑 여동생이 있어요. 아, 세자매를 키우시는군요. 세자매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그 가족들의 사실은 다 동의가 좀 있어야 이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버님? 일단 우리 딸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장애인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솔직하고 좀 지적 수준만 조금 낮아서 그런지 예. 너무나 해맑고 솔직하셔서 예. 오히려 생활할 때 더 재밌고 더 활기가 넘쳤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린 학생은 뭐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그럼 삼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려운 점이나 혹은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뭐 없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네.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 말이 좀 안 통했던.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게 어려웠는데 네. 그건 이제 극복이 됐고 재밌었던 건 삼촌들이 말을 엄청 솔직하게 네. 좀 엉뚱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예를 들어 어떻게요? 같이 영화를 보고 와도 네.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아,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뭐 정말 돌직구로 네. 네,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거침없어요. 말씀을 네. 해버리시는구나. 근데 오히려 좋아요. 다음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피드백이 확실하게 네. 오니까. 이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고 뭐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건 없었어요, 예린 학생? 처음에는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어렸을 때 일단 만난 거여가지고 음. 그리고 부모님이 자주 만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님은 이런 봉사를 결정하시기까지 물론 지금 한참 전에 결정을 하시고 쭉 해오고 계시지만 우리 딸들이 좀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그 광양 매원하고 인연 저하고는 좀 인연이 좀 특별한데요. 네. 제가 이제 고향으로 왔을 때 광양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자 제가 전공이 제과제빵을 전공을 했고 주말마다 그분들을 일단 데리고 와서 같이 빵도 만들고 산책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와이프도 데리고 오고 언니도 따님들도. 데리고 따님도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이 형성이 되고 또 매원에서 또 행복 결혼 가정을 맺는다 그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오히려 잘 됐다. 우리 그리고 가족부터 하자. 네 예. 그렇게 참여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첫 번째 삼촌이 수영 삼촌이 걸리고 수많은 거기 생활자들 중에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동춘이 오빠가 이렇게 걸려서 지금은 이렇게 좋은 가족 새로운 가족이 형성돼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삼촌은 왜 삼촌이고 동춘 오빠는 왜 오빠예요? 애들한테는 나이가 많아서 수영 삼촌이 조금 더. 수영 삼촌은 저보다도 더 연장자여서 아 그러시구나. 동춘 오빠는요? 동춘 오빠는 지금 자 20대 후반. 오, 네, 20대 오빠 후반. 맞네요. 오빠. 네, 오빠. 예. 자, 지금 예린 학생 한국 항만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몇 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 그럼 앞으로 김예린 학생의 꿈은 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현재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제 꿈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누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어요. 너무 말하는 것도 예쁘고 마음도 이게 이런 삶을 살아온 학생이라면 정말 얼마나 또 예쁘고 아름답게 클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어른으로서. 자, 봉사에 대한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도 혹시 있어요? 일단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행복 결혼 가정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할 것 같고 네. 개인적인 목표는 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이런 봉사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속 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봉사로 시작했지만 진짜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예린 학생 가족의 모습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청소년 봉사상 대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빛과 또 소금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님께서도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우리 따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족들이 많이 힘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린아, 주말에 너 놀아야 되는데 아빠 따라와 주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큰 힘이 되었고 네. 든든한 편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할게. 앞으로도 언제나 응원할게. 화이팅. 답장 해주셔야죠. 저도 아빠 덕분에 봉사활동을 알게 돼서 너무 좋고 나누는 행복의 가치를 알게 돼서 남들은 모르는 그 행복을 알려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뭐 사로 시작하는 말 이런 건 안 하나요? 아빠 딸 사이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소년 봉사상 대상을 받은 김예린 학생 그리고 김성태 아버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릴 때 미래 도시 모습 좀 그려봐라 이렇게 그림 과제에 나오면 꼭 등장했던 게 단골 소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흥이 이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한 도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관련 내용 취재하셨죠?
네, 맞습니다. 에어택시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택시에 관련된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이 하늘을 나는 택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 어떤 모습인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 에어택시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UAM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주로 지금 교통수단이 교통수단이 자동차, 기차, 뭐 배, 그다음에 비행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 UAM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 헬기와 경비행기 사이에 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체다. 모양은 좀 헬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헬기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헬기는 되게 그 소음이 심하잖아요. 예, 돌아가는 헬리콥터 소리가. 예. 근데 그 소음도 조금 덜 심하다. 좀 조용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헬기보다 사이즈가 작다고 하면 타는 사람도 수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 지금 가장 최신 버전으로 나온 기체가 미국 기체인데 예. 조종사를 포함해서 5명까지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가 5명까지 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5명을 태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뭐 여수도 출퇴근 시간만 되면은 길이 꽉 막히잖아요. 맞아요. 웅천 가는 길, 뭐 산단 쪽 이렇게 꽉 막힐 때 필요한 대안 수단으로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동하거나 또 도심 속에서 이제 꽉 막힐 때 대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UAM, 에어택시라고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예, 국내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최신 그 기체가 미국 기체라고 했는데 네네. 기술적인 발전 수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UAM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기체 제작이랑 운항 관리, 그다음 모빌리티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체 제작보다는 운항 관리와 모빌리티 서비스에 좀 더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항 관리라고 하면 이제 공항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 공항, 같은, 기지 예. 같은 거를 확보하는 거랑 교통 관제 시스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예. 기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선두주자인 미국에서 뭐 조비라든지 베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처 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선두적으로 기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 기체를 뭐 이제 빌려오거나 사들여 가지고 우리만의 이제 운항 관리 모빌리티 시스템을 통해서 좀 개발을 하려고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흥에서 이번에 이 UAM 실증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번 이 실증 비행의 의미가 일단 먼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작년에 오파브라고 해서 국내 기체로 한번 실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UAM이라고 하는 기체가 잘 뜨는지, 그다음에 무인으로 조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무인으로 조종을 했을 때 그 잘 떠오른 다음에 어느 정도 20분 정도 상공을 날아다니다가 정확한 위치에 잘 착륙을 하는지 예. 그리고 이 연동 시스템이랑도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했었고 근데 네. 이 오파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기체였잖아요. 예. 근데 이 기체는 사람이 한 명밖에 못 타요. 아, 더 작은 기체군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실증을 한 기체는 미국 건데 S4라는 기체거든요. 조비사의 S4라는 기체인데 예. 이 기체는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까지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항공교통에 조금 더 상용화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기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사람을 태울 공간이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비행 실증에서는 사람을 태우고 하진 않았어요. 않았고, 근데 무인으로 무인으로 근무를 한 했을 거예요? 때 정확하게 착륙을 했고 이륙도 했고 20여 분간 잘 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는 뭐 최고 어느 정도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시속이 320km. 거리는 한 번에 160km까지 갈 수 있고 와. 최대 90분 정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아무래도 이 고흥이 가지고 있는 첨단 항공산업 관련 단지들 때문에 확실히 이점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고흥이 우주 발사체를 띄운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항공센터라고 해서 그 사방이 탁 트인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다 환경적으로. 보니까 네, 예. 우주 발사체 발사 기지도 있는 거고 이 상공이 탁 트여 있다 보니까 이런 비행을 실증하는데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고흥에서는 어떤 최종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건가요?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이번 비행 실증은 고흥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 정부에서 마련한 사업이거든요. 예. 이 정부가 UAM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1단계 실증이 이제 고흥에서 열린 거예요. 이거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항우연이 주관한 것이고 6개 컨소시엄이랑 43개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단계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일단 1단계 실증은 고흥에서 이뤄졌고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2단계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잘 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인천 아라뱃길 쪽에서 2단계 오. 실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정부의 얘기이고 예. 우리 지역인 고흥에서는 네. 이 UAM을 관광에 접목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음. 제주와 고흥을 오갈 수 있게 그리고 오호. 제주, 고흥 또 남해안 관광벨트까지 연결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UAM을 관광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고흥은 이 관광 쪽 분야의 UAM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상용화 되기까지 아까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제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 사실 국내에서는 UAM이 뜰 수 있는 그 높이가 300에서 600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공항 근처에서 다 보이잖아요. 소리까지 다 울리고. 예. 근데 그것보다 낮은 고도에서 이런 비행체가 난다고 할 때 이게 떨어지진 않을까? 또 혹시나 내가 거기에 타고 있으면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안전에 안전상의 대한 문제. 과제가 제일 크고 예. 이 시민들도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실증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UAM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조종사가 운전할 수도 있지만 무인 자율 비행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유인 비행도 있지만 무인 비행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이런 기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기체들이 확보되어야지 저희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이 기체 확보도 과제이고 또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이나 이런 연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는 조금 문제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이게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잘 되면 또 우리 지역 관광의 지도가 확 바뀔 것 같아서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MBC 김담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추워지더니 오지 말았으면 하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갖가지 감염병들인데요. 특히 요즘 독감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역에서도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 기준 인플루엔자로 인한 의사 환자는 1000명당 13.6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을 초과한 겁니다. 네. 전남도에 따르면요. 전남 지역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외래 환자는 12월 둘째 주 7.0명으로 전국 13.6명보다 좀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령대별로 좀 보니까요.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는 연령층의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집단 활동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가장 우려가 돼요. 네, 연령대별로 의사 환자 수가요. 19세부터 49세가 4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7세부터 18세의 환자 수는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염성이 강한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요.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요. 7세부터 12세 사이 감염자가 1000명당 24.7명, 13세부터 18세 학생들은 1000명당 36.9명이나 걸렸습니다.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현재 학교의 생활 등을 좀 들어봤는데요. 학교마다 시기는 하루 이틀씩 좀 다르지만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 학생들이 점차 독감에 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3-4명씩요. 열이 나서 조퇴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 얘기 들어보시죠. 엄청 걸린 사람들도 많고 심하고 되게 막 한 반에 2-3명 꼭 걸리는 정도? 2-3명 계속 아프고 지금 막 반이 3분의 1이 전멸한 애들이
없을 만큼 엄청 많아요. 한 반에 3분의 1이 막 전멸해가지고 일주일 막 안 오고 그래요.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일단 소독을 해주긴 하는데 잘 안 쓰죠. 3분의 1 학교에 그 정도 친구들이 많이 안 써요 잘. 네, 학생들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 이게 중학생들의 얘기인가요? 네, 초등학생과 중학생 얘기입니다. 그래요. 한 번에 3분의 1이 전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들마다 또 독감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크게 증가했을 것 같은데 학교 방학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감염자 수가 좀 더 늘어날까 봐 걱정이에요. 네, 학교마다 공지문을 보내서요.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급별로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지역 대부분의 소아과에서는 환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예. 대부분 독감 증세를 보이면서 독감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휴일은 어제도 대부분의 병원이 휴연하면서요. 이 오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은 환자들로 예상보다 일찍 진료 접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부모들은 독감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 걱정이라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 한다고 하지만 워낙 감염성이 높아서 주위에서 이미 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많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첫째는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어린이집보다 초등학교가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 그래서 첫째는 독감이었어요. 예방접종 해서 그런지 막 크게 아프진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몇 년 전부터 독감 계속 유행이었잖아요. 주위에 많이 걸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그쯤부터 많이 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걱정이죠? 걱정은 되죠. 안 걸리면 좋겠지만 병원에 1인실도 없고 독감 걸리면 격리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집에서 격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애들 둘셋 있는 집은 서로 돌아가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였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한 타임 애들이 또 병원에 가니까 같은 학교 애들이 있고. 없었어요. 우리 마지막 1인실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리 나가니까 그날 바로 이름 바뀌더라고요. 애기들도 뭐 폐렴 이런 것도 많고 큰애들은 독감, 폐렴 이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함께 병원에 온 우리 보호자들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네. 말씀처럼 독감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들로 또 아픈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독감 증상과 비슷한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정점을 찍은 뒤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주의보 발령 기준인 주당 250명의 2배가 넘는 입원 환자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 역류행에 주로 유행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바이러스가 7주 연속 증가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보건당국은 독감이 앞으로 2달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백신 접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방 수칙 등을 잘 실천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행하고 있는 독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나요, 어제? 네,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어제 이제 아침에 뉴스 진행하면서 네. 은근 좀 설레더라고요. 제가 이런 성탄절에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입사하고 첫 성탄절이었어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어제 방송했고 네. 잘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네, 송유라 아나운서 어묵 국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분식류를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네.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그 떡순튀 세트 먹었거든요. 와. 근데 이제 배달시켜 먹는 바람에 어묵 국물은 좀 못 먹었는데 네. 요건 이제 거기 가서 사 먹을 때 딱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그 맞습니다. 국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 예.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맞아요.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네. 추운 겨울에 뜨끈한 어묵 국물이 몸을 또 녹여주잖아요. 이 최근에 한 노점의 어묵 국물이 유료화됐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네. 커뮤니티 게시글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에는 국물만은 한 컵 500원, 종이컵 한 컵 100원, 포장비 500원이라고 적혀있는 가격표가 있었습니다. 국물만이랑 종이컵이랑은 뭐가 차이예요? 이제 국물만 먹고 싶으면은 이제 500원. 어묵을 안 먹고 네. 어묵 국물만 사 먹을 수 있다. 500원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종이컵을 쓰고 싶으면 100원 내고 그쵸, 먹어라. 네. 이거는 물을 먹거나 이럴 때.
아하, 그래요. 이제 저희가 지난주쯤 붕어빵의 배신 얘기를 하면서 민원 해결사에서 네,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한 마리에 뭐 1,000원이다. 피자 붕어빵 같은 건 1,500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좀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붕어빵의 배신으로 섭섭한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국물 유료화 소식으로 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안 사 먹고 싶다. 이제 국물비를 받나 등의 반응과 같이 노점상이 다소 야박하다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는가 하면 네. 난 오히려 어묵 국물만 먹고 싶을 때 눈치 안 보고 사 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며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한 누리꾼의 증언에 따르면요. 4인 가족이 와서 아빠만 먹겠다더니 나머지 셋은 국물 2컵씩 먹었다고 그날 이후 사장님이 짜증난다고 어묵 안 팔겠다고 한 경험담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거 어묵 파시는 분들이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네. 또 힘들게 일하시는 마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어묵 국물 유료화는 저는 분식 러버로서 좀 섭섭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다른 분식 음식에 비해서 이 뜨끈한 국물을 별도로 그것도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사실 한국인에게 이 어묵 국물이 참 특별함을 갖고 있는 음식이었는데 한국인의 정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에 이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예. 이 물가 상승 압박도 있고 또 어묵 국물값 등 재료 가격을 올려야 하는 영세상인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묵 가격 자체를 조금 뭐 올리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거기 국물 가격도 포함이겠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씁쓸한 맞아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연말연시에 따뜻한 어묵 국물이 주는 온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예. 사람들의 마음에 한 번 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소식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붕어빵의 배신에 이어서 어묵 국물의 배신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수 요조의 학교 앞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찾아보고 알았는데 네. 아줌마 떡볶이 하나 믿고 살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올 거예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네. 어렸을 적 분식집 사장님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서로 온정을 나누던 시절 있으셨죠? 그럼요. 저도 진짜 어른 될 때까지 올게요 했던 집들이 지금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추억으로 남아있는 학교 앞 떡볶이처럼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분식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얼른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요조의 학교 앞 떡볶이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가 고프면 냠냠 출출할 때도 냠냠 하나도 배고프지 않아도 냠냠 학교 끝나면 냠냠 학원 갈 때도 냠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소중해 언제까지나 있어줘요 말도 없이 이사가면 안 돼요 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아줌마 떡볶이 하나 믿고 살아요
라디오 전망대가 12월 26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